이 시간은 지 읽을 거리입니다. 지 읽을 거리. 지는 당연히 굿이죠, 굿. 좋은 읽을 거리, 좋은 읽을 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이 바벨의 도서관에서 주는 서비스, 양념 서비스. 바벨의 도서관이 이제 앞으로 지향할 것은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주고 그것을 말하자면 강독하는 거야.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서관에 책이 쌓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뭐 다 읽을 건 없고 여러분들이 딱 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고르면 돼요. 뭐 다 읽으라고 할 것도 없지. 또 나도 한가하게, 내가 한가해서 이런 일을 하면 좋은데 한가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게 좀 유감은 유감이지만 어쨌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시간은 뭐냐면 신영복 선생 더 말할 것도 없지. 이분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가. 그 인가가 아니라 이제 그 책으로 이제 널리 알려졌던 분이죠. 오랜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참 인생의 좋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시면서 그래도 그 기간을 그 고통의 고난의 기간을 자기 인격의 완성 용광로로 삼았다는 말이지.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격자가 돼서 나왔어. 근데 그분이 이제 담론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이게 강이에요. 강인데 담론이 뭐냐? 그 시대의 담론, 그 시대에 가장 불꽃 튀겼던 말이 뭐냐는 거야. 그 당시 가장 불꽃 튀겼던 말이 뭐냐? 이 담자가 그렇잖아요. 말씀 원자에 불화자가 두 개거든. 이 시대의 담론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가장 불꽃 튀기는 말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있지만 점은 선이 되지 못하고 이런 제목이더라고. 근데 이런 제목으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 근데 그 뜻은 알겠지만 전부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하나 이 점으로 있으면서 연결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지, 서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이제 그것을 맹자의 이분이 이제 안에서 인용하는 맹자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맹자의 말,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어려워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이 해석을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뭘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맹자는 맹모 삼천지교로도 유명합니다. 맹모는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킨 현모의 전형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산 밑에서 살았습니다. 가까이 묘지가 있어서 맹자가 장례 흉내를 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가까이로 이사가 했더니 이번에는 또 장사꾼 흉내만 냅니다. 다시 서당 옆으로 이사해서 맹자가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고사입니다. 심지어 이 고사가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묘지 옆에서는 생사의 고뇌를 깨닫게 하고 시장에서 살아가는 일에 실상을 목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거지. 맹모 삼천 고사는 한나라 때 유양이 펴낸 연려전의 모의전 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맹자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맹자 엄마가 썩 훌륭한 엄마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 8학군에 이사가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엄마는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맹자 엄마보다 한석봉 엄마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석봉 엄마는 아들이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불을 끄고 떡을 썰 테니까 아들은 글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불을 켜서 확인하니까 엄마는 떡을 가지런하게 썰었는데 한석봉은 글씨가 크고 작고 비뚤어지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석봉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고사입니다. 사실은 나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게임이 공정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떡이야 깜깜한 데서 너 만져보고 쓸 수 있지만 글씨는 만져보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 무언가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공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삶의 자세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맹자는 7편 261장 35,000자 가량 됩니다. 논어의 3배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만 뽑았습니다. 곡석장의 이양 역지 부분입니다. 양과 소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뽑은 이유는 역시 우리의 강의의 주제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역의 관계론 독법, 논어의 화동 담론, 그리고 맹자의 만남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자가 인자기로 소문난 제나라 사랑을 찾아가서 자기가 들은 소문을 확인합니다. 소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왕이 소를 끌고 가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흔종하러 갑니다. 흔종이란 종을 새로 주저하면 소를 죽여서 목에서 나오는 피를 종에 바르는 의식입니다. 소는 제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소가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렸던가 봅니다. 임금이 그 소 놓아주어라 합니다. 신하가 그렇다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흔종이야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양으로 바꿔서 죄를 지내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이 양역지, 이게 바꾸려기야 체인지의 뜻이에요. 여기 주역 하면 이 주역 주나라 역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꾸려기야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양을 바꾸라 인가. 양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양으로 바꾸라.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자 왜 바꾸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없네.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소가 불쌍해서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양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양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밀레종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에밀레종을 말하자면 주조할 때 펄펄 끓일 때 애기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에밀레 하고 문다고 어미를 찾는다고. 그리고 백성들의 험담처럼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꾼 인색함 때문이 아니었던 건 역시 분명합니다. 맹자는 선왕 자신도 모르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소를 양으로 바꾼 이유는 양을 보지 못했고 소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맹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맹자의 이 대목에서 생각하자는 것은 본 것과 못 본 것의 엄청난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생사가 갈리는 차이입니다. 본다는 것은 만남입니다. 보고 만나고 서로 아는 이를테면 관계가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것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곡석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선비들이 푸죽간을 멀리한 까닭은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생선 횟집에 들어가면서 수저 속에 고기를 지적하여 주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가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낙지를 막 꿈틀꿈틀 잘라서 토막내서 그 꿈틀꿈틀하는 낙지를 먹는데 나도 그걸 먹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나를 좀 아는 사람이 야, 신기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야, 그 성격상 그거 안 먹을 것 같은데 그걸 맛있다고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도연 시인 아시죠? 연탄. 그 연탄재로 유명한 시인. 그분이 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며드는 것. 스며드는 것. 스며든다 이가. 자, 그 내용이 이럽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이 꽃게가 있어. 꽃게가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간장 속에. 검은 간장 속에.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끼워넣으려고. 알이 뭐예요? 새끼들 아니에요. 그 새끼들한테 그 간장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다 내 새끼들 알에 많은 이 간장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탁 덮드렸을 거라는 거야. 바닥에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한때의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자기 몸 살에 그 간장이 검은 것이 스며들잖아요. 근데 그 알들에게만 그것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스며들 거 아니야, 알에게. 그러니까 이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아, 역시 좋죠? 좋은 시지. 인간관계는 사회의 본질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사회의 본질은 인간 관계의 지속적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 상품사회 인간관계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인간관계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적 만남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양역질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인간관계와 사회성의 실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나는 오랜 수영생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하철에서 누가 어느 역에서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언젠가 신도림 역에서 내릴 사람을 골라서 저 사람 이제 곧 내릴 거야.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철이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얼른 그 자리로 옮겨 앉고 앞에 서 있던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예. 감기가 끝물인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이양역지였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도림역에서 내릴 사람의 정면에 서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영구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불법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우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만남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지하철을 타면은 아예 내 앞에 자리가 나도 앉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언제나 서 있어. 지하철에 자리가 나도 앉지 않아. 그 여자와 나는 만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의 지하철 평균 탑승 시간이 열 정거장 20분입니다. 지하철 속의 만남은 20분만 지나면 끝나는 만남입니다. 만약 그 전철 아래 3년쯤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지가 맹자의 사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측은지심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의가 수호지심, 부끄러움입니다. 취죠, 취.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관계가 만남이 지속적일 때 생깁니다. 20분간의 만남은 그 부끄러움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남의 자석을 불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탑승하자 청년들이 얼른 일어서서 자기 자리로 모셔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두세 번, 세 번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현지 교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당연한 일이지요 였습니다. 이 전철을 저 노인들이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적 열정으로 청춘을 바쳐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노인들이 건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안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히는 이유입니다. 세대 간의 만남도 단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왜소한 만남은 도시의 과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과밀성이 물론 상당 부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의를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는 누가 만들었나를 물어야 합니다. 도시는 자본주의가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존재 형태가 도시입니다. 흔히 도시는 악마가 만들고 시골은 천사가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죠. 자본주의의 역사적 존재 형태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상품 교환 관계입니다. 얼굴 없는 생산과 얼굴 없는 소비자가 상품 교환이라는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입니다. 얼굴 없는 인간관계, 만남이 없는 인간관계란 사실 관계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유해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시대의 삶은 서로 만나서 이 우리가 선이다, 점선할 때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 되지 못하고 외딴 점이다. 따로 탁 떨어져 있는 점이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 그러는데 다 그냥 선이 되지 못하고 외따로 점이다. 더구나 장을 이루지 못하면 물론입니다. 맹자 3만 5천자 중에서 이 곡석장 하나만 예시문으로 삼은 까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맹자는 분량도 많고 범위도 넓습니다. 자연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맹이라고 통칭되듯이 맹자는 당연히 공자를 잇고 있습니다. 맹자 속에 공자가 28번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논어와 맹자가 전혀 다른 계열의 텍스트라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공자의 핵심이 인이라고 한다면 맹자의 핵심은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인을 사회화한 사회적으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 물론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두 사람을 뜻합니다. 이 두 인이라는 글자 사람에다 두 사람을 뜻한다는 거지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곧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가 춘추시대의 사람이라면 맹자는 종국시대의 사람입니다. 춘추시대와 종국시대는 뭔 차이가 있느냐. 종국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대에서 인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도 전쟁이 좀 어느 정도 평화로워야 사랑, 인 이런 것도 말하지. 공자가 춘추시대의 사람이라면 맹자는 종국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글자 그대로 전쟁 방식의 사활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때입니다. 인간관계보다 사회관계가 더 절박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맹자를 딱 펼치면은 맹자와 양나라 해왕의 대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양나라 해왕, 양해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나라 해왕이 묻는 거야. 이렇게 시작돼. 맹자가. 맹자를 노인장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장께서는 불온천리하고 천리가 멀다고 여기지 않고 먼 길을 오셨는데 장차 나에게 무슨 이로운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선거 유세한다고 그러죠. 유세한다고. 맹자의 하는 일이 뭐냐면 딱 제자들을 데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말이지 돌아다니면서 말하면
정치 컨설턴트, 정치에 대한 컨설트를 해주는 거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큰 대접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런티를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 맹자가. 그러니까 불원천리 마땅코 날 왔는데, 유세하러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해 주시랍니까? 이로운 말씀, 즉 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전국시대의 군주인 양해왕은 당연히 부국 강병의 방책을 주문합니다. 맹자인데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왕께서는 아니고 왕께서 어찌 이를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아닌 인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의라는 개념 때문에, 이 의라는 개념 때문에 맹자와 논어가 다른 계열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논어에는 이는 있을지라도 의는 없거든. 인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의는 묵자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벼화에, 이게 벼화자거든, 이게. 이자 아니에요. 이를 이자. 근데 이게 벼화야. 벼화를 이 칼도야. 이게 도자거든. 칼도자하고 같은 것이거든. 변으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칼로 벼를 베어가거나 빼앗아 간다는 뜻이 이라는 거야. 이. 근데 의는 뭐냐면 자해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양을, 양이죠, 양을 칼로 자르는 것, 이 벌이야, 벌. 그러니까 자르는 것, 양고기를 썰어서 고루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 의가. 의라는 말이 양을 칼로 잘라서 양고기를 고루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의의 뜻이야, 의의 뜻.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패권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군주에게는 이는 가깝고 의는 한참 먼 것입니다. 의는 한참 멀지요. 맹자의 인의는 현실적 방책이 못되었고 결국 맹자는 전국시대의 절대 군주에게 등용되지 못합니다. 상황, 범저, 이사, 이 사람들은 법가라고 그러지, 법가. 저런 크게 등용된 사람들은 모두가 부국 강병책을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진효공은 처음 만나자마자 내리 사흘 동안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맹자와 양해왕의 대화는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맹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친 일로 일생을 마칩니다. 맹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곡속장의 이양역지보다는 민본사상입니다. 민이 뿌리라는 사상. 장자크 루소나 토마스 홉스 정도의 사회론을 그 당시에 이미 피력하고 있습니다. 맹자왈, 민이기, 사직, 차지, 군의경. 유명한 말이죠. 이게 뭐야? 민이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 임금이 가장 가볍다는 거야.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임금이 정사를 잘못하면 바꾸고 좋은 고기와 깨끗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문과 장사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직단을 헐어버린다는 거야. 사직단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사직이라는 게. 사직단은 조상신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사직단을 헌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로마 교황청을 헐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원장은 맹자를 금지했습니다. 군 위경이라니 임금이 가장 가볍다는 거야. 가볍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가거십에서 맹자를 빼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의 간곡한 상소로 어쩔 수 없이 민본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분량도 3분의 1쯤 줄여서 맹자 절문을 따로 만들어서 가거 텍스트로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요약본을 내놓은 거야. 편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유학이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 삼봉 정도전이 당시의 맹자를 읽었습니다. 부친의 심여살이하는 중에 포은 정몽주가 맹자를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몽주와는 나중에 갈라서게 되지만 이색스쿨 동창생이었습니다. 이색스쿨은 당시 개혁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모군 2세계 문화생 집단입니다. 맹자는 아마 이색스쿨의 필독서였을 것입니다. 모군의 문화생들은 서로의 친밀감이나 유대의식이 대단했으면 물론입니다.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5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비들이 상을 당하면 3년 심효살이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시켜서 심야하게 하고 자기는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합니다. 심효가 끝나면 하인을 면천해서 보내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말하자면 노예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도전은 여막을 짓고 아버지 묘소에서 몸소 심효 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정몽주가 맹자를 보내주어서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갓집이 아니면 책을 구하기 어려웠으면 물론입니다. 정도전은 나주 8년 유배 생활 동안에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농민들의 생활상을 몸소 체험합니다. 나중에 정도전이 함주의 병용으로 동북면 도지사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그때 면식이 없는 정도전이 그냥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계 옆에 정몽주가 앉아 있었거나 정몽주의 소개장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것으로 추측합니다. 1383년 당시는 정몽주가 참모장적인 동북면 조전 원수로 이성계를 도와 왜구를 막아냈을 때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정몽주는 여러 차례 이성계를 도와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맹자는 조선 건국에 일정하게 침투해 있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민본 사상은 지금 생각하면 거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 후기 다산정약용 때까지만 하더라도 맹자의 민본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야. 임금보다도 사직보다도 조상의 신을 모시는 것보다도 또 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백성이라는 거야. 참 대단하지. 다산의 금서 중에 탕왕을 논한 탕론이 있습니다. 탕왕은 달기와의 주지육림으로 유명한 하나라 복군 궐왕을 처단하고 은나라를 건국한 왕입니다. 제선왕이 맹자에게 탕왕이 궐왕을 내치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맹자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이를 저버린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저버린 자를 잔이라고 하고 이 잔작한 자, 인과 의를 저버린 이 잔작한 사람을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촌부다, 촌부. 저는 일부인 주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졸개라는 게 졸개 새끼라는 거예요. 인인을 저버리는 건 졸개야, 졸개. 그 졸개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맹자의 대답입니다. 주원장이 맹자를 금서로 지정할 만합니다. 임금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탕론이고 이 글이 다산 당시에도 금서였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이색 스쿨의 필독서였습니다. 맹자의 민본 사상은 정치 사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민낙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 예입니다. 여민낙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불어 여자예요. 더불어. 더불어서 백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더불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 신영복 선생이. 여민낙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양효양이 목가에 서서 큰 기러기와 사슴들을 돌아보며 맹자에게 묻습니다. 현자도 또한 이것을 즐거워합니까? 맹자의 대답입니다. 목가에 서서 큰 기러기와 사슴들을 돌아보며 이제 말하는 거예요. 현자라야 즐길 수 있습니다. 폭군이라면 즐기지 못합니다. 제 선왕도 맹자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냥터가 40리밖에 안 되고 문왕은 70리나 되었는데 문왕은 인자한 임금이라고 하고 왜 나는 나쁜 임금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냥터가 자기는 좁은 사냥터를 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 왜 오히려 사냥터가 넓었던 문왕을 인자한 임금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맹자의 대답입니다. 문왕은 사냥터를 개방하고 당신은 개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동락이 아니라 혼자 즐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이 맹자의 여민낙입니다. 요즘도 그러잖아. 골프장을 아주 독점적으로 사용하잖아 이놈들이. 민본사상의 문화적 버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맹자에서 성선설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유독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론, 인간성을 논했다는 거지. 성론이 많이 제기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맹자의 성선설 그리고 순자의 성학설이 성론의 전형입니다. 지난번 초사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론이라는 시인의 그 시예요, 초사. DNA로서 대표되는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의 서바이벌이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그러한 본성을 선악 개념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선악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선과 악은 사회적 개념이라는 거. 동물의 세계에도 절도는 선악 개념으로 재단되지 않습니다. 절도를 해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악 개념으로 재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 전국 시대에는 성론이 활발하게 제기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인간이 차마 선한 본성을 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약육강식, 하극상, 대량살상 등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순자는 성학설을 주장합니다. 둘 다 춘추 전국시대의 찬상을 뛰어넘기 위한 개념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확충함으로써 선한 본성을 말하자면 확대함으로써 그 시대를 극복하려 하고
순자 역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직시하고 그것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춘추 전국 시대를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다 같이 목적론적 개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전개한 개념이라는 뜻이죠. 맹자는 인의예지라는 4가지 선단을 하늘로부터 타고났다고 주장합니다. 선의 단초를 하늘로부터 타고났다는 거야. 맹자의 천성은 공자의 천명에 비하면 훨씬 현실화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인성으로 체화되어 있다는 거야. 하늘의 그 성질이. 후에 주자에 이르면 이러한 논리가 객관화되어 천리가 됩니다. 하늘의 이치가 된다는 거지. 객관적 간념론이 됩니다. 이처럼 성론은 천명에서 천성을 거쳐 천리로 발전됩니다. 맹자의 경우 인간은 인의예지라는 4가지 선량한 싹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니다. 왕도 정치의 논거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선량한 본성을 화기충주하여 넓게 하고 채워서 선량한 본성을 채워서 전국 시대를 극복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관론입니다. 덕으로 다스리자. 그야 왕도 정치거든. 순자의 성악설도 맹자의 성선설과 마찬가지로 목적론적 개념입니다. 순자는 전국시대의 마지막 유가였습니다. 맹자 이후의 시기학자였기 때문에 다른 많은 학파들이 업적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순자는 유가 도통에서 이단으로 배제됩니다. 공자에서 맹자로 그 다음 순자를 빼버리고 주자로 건너뛰고 순자는 제외돼요. 이유는 순자의 천론 때문입니다. 하늘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야. 순자의 천은 그냥 자연의 천이야. 스카이야 스카이. 어떤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 하면 거기다 어떤 성격을 부여하잖아. 인격을 부여하잖아. 그런 게 없다는 말이야. 천의 의지가 사상됩니다. 버려진다는 거야. 우레와 번개가 치면 두렵긴 하지만 개하지 않다. 그것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도 내적 자연으로 봅니다. 인간의 정과 욕은 생리입니다. 사회적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생리 그 자체는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인지성은 악,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야. 기선위야, 인간의 행위가 선한 것은 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위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람 인자에다가 할 행위, 사람이 하는 행위, 자기 한 것, 즉 인입니다. 본성은 악하지만 사람이 선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기만 하면 되지만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즉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서겠어요? 맹자는 확충이고 순자는 교육입니다. 순자가 교육 철학자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학불가 이로 시작되는 순자의 관학편을 기억할 것입니다. 학문은 결코 중도 포기할 수 없다. 청취지어람, 청은 쪽으로부터 취한 것이지만 청어람, 쪽보다 더 푸르고 빙수위지,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한호수,
물보다 더 차다. 그러니까 후학이 더 선생을 뛰어넘는 것, 스승을 뛰어넘는 걸 정출로람 또는 빙수이지 이런 말로 하죠. 후학의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성학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론 그리고 법가의 이론으로 발전해 갑니다. 법과 이론을 집대성한 한비자와 진시황을 도와 법과 이론으로 천하를 통일한 이사가 순자 문화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한비자와 순자는 비참하게 죽죠. 우리 강의가 인문학 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인문학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고 가장 쉽게 배우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교본입니다. 이것이 인문학이에요. 사람이 최고의 교본인 것이 인문학이야.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표를 찾습니다. 스승이 될 만한 그 어떤 상징을 찾는 거야. 제자 백가들 중에 인간적 면모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 노자입니다. 노자는 텍스트도 난해하고 사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요. 아주 강렬하게 보이는 게 그 21장. 난 그거 읽고 펑펑 울었다고. 맹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 중에서 그의 인간적 면모를 읽을 수 있는 에피소드 예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이게 이제 오늘 나는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간호해자 나니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작은 것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 그 공자에 대해서든 말하자면 뭐 예수에 대해서든 노자에 대해서는 한 몇 마디로 탁 퉁치는 놈들이 있어. 내가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어느 그 자기를 추리소설 작가라고 소개한 놈이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딱 모아놓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베토벤 뭐 이야기를 하길래 나도 옆에서 쓱 길을 세우고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베토벤은 말이지 클래식을 망친 사람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불협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음악에 끌어 들어갔기 때문에 음악을 망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이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야. 몸이 막 떨리니까 옆에서는 아니 왜 그러세요? 분노로. 그러니까 그 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작은 것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인들이면 위인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몇 가지 그걸 뭘 알아가지고 건방 떨고 말이야. 뭘 안다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바다라는 엄청난 본 것을 보면은 작은 것도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야. 작은 것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진짜 자기가 바다를 봤으면은 물이 엄청나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물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이 위인들을 지까지 게 뭐라고 말이야. 몇 마디 말로 어디서 주워든 얘기로 딱 아주 지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가소로운 놈들이지. 가소로운. 뭐 음악을 망쳤어 베토벤이? 참나. 맹자의 인간적 깊음과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작은 것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인간적 깊음과 그 크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관해난수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렇게 줄인 거야, 이분이. 라고 사자로 성어해서 액자체로 썼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홍준 교수의 주선으로 처음 서예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작품 도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의 난수의 해설이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쓴 해설문이 나와 상의 없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물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전혀 격이 다릅니다. 완성된 도록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맹자의 생각은 그처럼 기품이 있습니다. 시 강의 때 어부의 창랑지수를 읽었습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는 구롤 시인이죠. 구롤의 반성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대중노선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자의 창랑지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창랑지수란 노래를 듣지 않았는가? 왜 어떤 물에는 깨끗한 각근이 들어오고 어떤 물에는 불결한 발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가? 초사의 문제의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맹자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초한 것이다. 자기가 깨끗하면 어찌 발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서경 태가편에도 있지 않느냐.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자기가 불러들인 재앙은 결국 피하지 못하는 법이다. 자기가 먼저 자신을 업신여긴 다음에라야 비로소 남들이 자기를 업신여길 수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고결한 자존심입니다. 진의 대부 조관자가 사냥을 나가는 총신 해를 위해 최고의 마부인 왕량에게 수레를 몰도록 합니다. 왕량이 총신 해를 태우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나절 동안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총신 해가 돌아와서 왕량은 형편없는 마부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전해드는 왕량이 조관자에게 자청해서 한 번 더 해를 태우고 사냥을 나갑니다. 이번에는 1조에 해가 뜨고 아침 먹기까지 그리 길지 않은 동안을 말하지요. 10마리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총회는 너무 기뻐하며 최고의 마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저 사람을 전속 마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왕량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법도에 맞게 마차를 몰았더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법도를 어겨 개우하게 하여 1조에 10마리를 잡았다. 말하자면 사기를 쳐서 이 말이야. 속여서 그러고도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왜 마차에 태우겠는가 했습니다. 개우란 짐승과 수레가 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리게 하면서 활을 쏘게 해주는 것으로 사냥의 법도가 아니면 물론입니다. 사기지 사기. 딱 이제 뒤쫓아가면서 이 동물이 동물이 이제 빨리 달아나면은 동물이 사는 거예요. 사냥을 하더라도 동물도 그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이 개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물이 달리면 바로 옆에 가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거야. 그럼 이 동물은 그야말로 도망갈 뭐도 없는 거야. 한 번의 기회도 없는 거야. 그건 사냥이 아니지. 우리에 가둬 놓고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냥의 법도가 아니라는 거야. 법도에 마음이 없는 자에 대한 신랄한 냉소, 법도에 마음이 없는 자에 대한 신랄한 냉소, 그것은 물론 맹자의 것입니다. 맹자의 사상과 인간을 알 수 있는 외화를 소개합니다.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활 쏘는 얘기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활을 쏘아서 관역에 적중시키지 못했을 때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부중, 적중하지 못한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유명한 반구적이입니다. 부중에 맞추지 못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활 쏘는 자세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 반구적이야. 흉어, 복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동작 등 궁술에는 기본적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돌이켜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정한 자기 반성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가 맹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고결하게 지키면서도 맹자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화살과 방패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봐 근심하고, 반대로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봐 근심한다.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람 자체가 어찌 불인해서 인이 없어서 소위 그 공감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합니다. 불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느끼는 것, 모든 것에 느끼는 것이 인이야, 인. 근데 불인은 마비야. 그 느끼지 못한,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지. 그걸 뭐라 그래, 아주 잔인한 놈들,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말하죠. 그런 말. 불인이라고 하겠느냐. 무당과 관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당은 옛날에는 의원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은 사람이 죽을까 봐 근심합니다. 장은 관 만드는 사람입니다. 관을 짜서 팔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까 봐 근심합니다. 죽어야 장사가 되니까 관이. 맹자는 이것을 인간성과 관계없는 사회적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나쁘게 저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불가 신불신, 술불가 신불신, 술이란 직업이나 생업을 뜻합니다. 생업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승인합니다. 맹자의 사회적 관점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제자 백가들에게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기는 합니다. 공자도 성상근 습상원, 이 말이 뭐냐, 본성은 비슷하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인 위미, 인에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더 철저합니다. 봉생마중 불부이직,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누가 붙잡아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그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구조라는 게 중요한 거야. 춘추 전국시대의 인간학은 당시 사학만큼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학이 오히려 더 왜소하지 않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맹자의 이양역지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닭이망양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닭이망양이 뭐예요? 길이 많아서 양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길이
한 두 가지 되면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길이 막 많으면 양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너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으면 진짜 핵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게 자기망상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다양한 계기와 경로로 얽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의 인간학도 중요하죠. 인간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또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까지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층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점은 선이 되지 못하고 이번에 뭐 제목을 함부로 내가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썸네일로 더 좀 크게 보기 위해서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아까 말했죠. 음악을 아는 사람은 그 베토벤을 그렇게 한 칼에 베토벤 또 음악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 칼에 불협화음이라는 그 하나로 한 칼에 이렇게 베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니까 이 성현들을 그 한 칼에 베는 그런 글쓰기 하는 놈들이 있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아주 졸렬한 놈들이야.